한국 사람 만들기 소문.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 타고난 역마살 때문인지 필자는 어려서부터 외국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1966년 아버님이 미국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시게 됨에 따라 초등학교 3, 4학년을 미국 동부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시에서 보냈다. 이때 길거리를 다니면 내 또래의 미국 아이들이 나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를 가리켜 Chinese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미국의 동양인이 워낙 흔치 않던 시절이었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게 된 후 어느 날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나는 용기를 내어 I am not Chinese 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곧바로 Japanese 라는 답이 돌아왔다. 내친 김에 I am not Japanese, I am Korean 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What is a Korean? 이란 반문이 왔다. 할 말이 없었다. 도대체 코리안은 누구인가? 코리안과 Chinese, Japanese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이때부터 나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나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 심취했다. 민족주의 사관에도 매료되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자랑스러운 성취를 배우고 이를 외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사학위 과정에서도 인식론과 존재론, 언어 철학을 연구했다. 한국 사람의 인식론, 존재론,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규명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점점 더 규명하기 힘들어졌다. 한국 사람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미국의 한 학회에 참석했을 때 한국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다. 영어로 코리안은 어디에 살든지 코리안이다.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사는 코리안들은 코리안 자파니즈라고 부른다. 또 중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코리안 차이니즈, 중앙아시아에 사는 코리안은 Ethnic Korean in Central Asia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작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언뜻 이해가 안 됐다. 그가 부연 설명을 했다. 한국말로 남한에 사는 코리안들은 자신들을 한국 사람이라 부르고 북한에 사는 코리안들은 자신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 미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재미교포라 하고 일본에 사는 코리안들은 제일교포라고 부른다.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란 그냥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뜻할 뿐 정확히 누가 미국이나 일본에 건너가서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주어가 빠져 있다. 한편 중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조선족이고 중앙아시아에 사는 코리안들은 고려인이다. 한국말에는 영어로 코리안처럼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재미교포, 제일교포, 조선족, 고려인을 총칭하는 단어가 없다. 듣고 보니 그랬다. 유태인들은 어디에 살든 유태인이다. 중국 본토 바깥에 사는 모든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든 동남아, 미국, 일본에 살든 모두 화교라고 부른다. 화는 물론 중국을 지칭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2015년 기준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400만, 중국에 260만, 미국에 220만, 일본에 86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50만 등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조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에 사는 재미, 제1동포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면 어딘가 어색하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한인이란 말을 많이 쓴다. 한인회, 한인사회, 한인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 사는 동포들을 한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코리안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가장 흔히 쓰는 말이 우리다. 그러나 우리는 남한 사람만을 지칭하는지 북한 사람들이나 재외 동포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때로는 남한 사람만, 때로는 모두를 포함하는 그 경계가 한없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개념이다. 우리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범주를 구분하기 애매하고 힘들 때 사용하는 용어다. 공통의 단어만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과 조선 사람, 재미교포와 제일교포, 조선족과 고려인 사이의 공통점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는가? 언어인가? 이념인가? 종교인가? 풍습인가? 피인가? 언어일 리는 없다. 재미교포나 제일교포, 고려인 중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은 많다. 이념일 리도 없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 내에서도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풍습도 아니다. 전통 혼례나 장례 등의 제례는 제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거의 다 사라졌다. 한국의 결혼식과 장례식, 입학식과 졸업식 등의 의례는 대부분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국적불명의 허례허식이다.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도 합의된 것도 없다.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은 각자가 살고 있는 나라의 풍습을 따른다. 고려인이나 조선족이 전통 풍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에서 전통이 실종되었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종교도 우리에게 공통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특정 종교가 국가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다시피 한다.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스리랑카와 태국, 미얀마는 불교다.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는 카톨릭,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는 개신교다. 심지어는 이민의 나라인 미국도 인구의 50%가 개신교, 20%가 카톨릭이다. 물론 이민의 나라답게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숫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에 비하면 한국 사회는 종교 백화점이나 종교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다종교 사회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 개신교도가 19.7%, 불교도가 15.5%, 천주교도가 7.9% 등이고 그 이외에도 숫자는 적지만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이슬람, 대종교 등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할 점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처럼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이다. 필리핀은 인구 대부분이 가톨릭이지만 이는 400년에 걸쳐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하다. 일본은 1% 미만이다. 한국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서양 종교인 개신교와 가톨릭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종교는 공통점을 제공해 주기는커녕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종이나 혈통도 우리를 규정해 주지 못한다. 대한민국 상위 50대 성씨 본관 중 14개가 귀화성씨 본관이다. 임진왜란과 명나라 멸망 시 귀화한 성씨 본관만 25개에 달한다. 1985년 국내 전체 성씨 275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136개 성씨의 시조가 귀화 외국인이었다. 한국은 원래 다문화 사회였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2006년 공식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선포한다.
그 후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2015년에는 한국의 성씨가 5,582개로 1985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다. 이 중 한자가 없는 성씨가 4,074개에 달한다. 대한민국 초등학생 중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 비율은 2.77%에 달하고 2017년 현재 1,000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들이 군 복무 중이다. 한국 사람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한국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이란 호칭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1897년 12월 2일자 독립신문이다.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선포된 직후였다. 조선이란 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조선 사람을 대신할 호칭이 필요했다. 한국 사람은 갓 수립된 대한제국의 국민을 호칭하기 위한 신조어였다. 그러나 독립신문은 1899년 12월 4일 폐간되기 전까지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 조선인민, 대한국인민, 대한신민, 대한백성, 대한인민, 대한사람 등의 명칭과 혼용하여 간헐적으로만 사용하였다. 한일 병탄 이후 한국 사람은 다시 자취를 감춘다.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도 오 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여 한국 사람이 아닌 조선인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한국 사람이 잠시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23년 5월 19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한 춘원 이광수의 소설 선도자에서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반 기사에는 조선 사람, 조선인이란 호칭이 주로 사용된다. 한국 사람이란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49년부터다.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이 설립되면서 새 나라의 사람들을 호칭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일보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이 1962년 9월 20일 기사에 처음 나타난다. 한국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새로운 인간형이다. 조선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19세기 말까지도 조선 반도로 불리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었다. 조선 사람은 14세기 말, 15세기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멸망시키고 고려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질적이기만 한 주자성리학이란 이념을 도입하여 새 문명을 건설한다. 조선 왕조가 강력하게 추진한 개혁의 결과 16세기 말에 이르면 사서삼경을 배움의 근간으로 삼아 삼강오륜의 윤리관을 내재화하고 종묘사직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조선 사람이 완성된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 사람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후기 조선은 전기의 경제력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 경제력만이 아니었다. 양난으로 동력을 상실한 조선은 사상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쇠국으로 들어간다. 나라를 청과 일본으로부터 봉쇄하고 기존의 이념과 체제를 지키고자 한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조선 사람은 급격히 해체되기 시작한다. 조선의 체제 모순이 극에 달하고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떠받치던 이념, 예식, 가치관, 신분관, 정치체제, 국제정치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서학, 즉 천주교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래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선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된다. 조선의 주자성리학 체제를 대변하는 선비들이 체제의 핵심인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의 탄압 속에서 수천 명이 순교하지만
끝내 뿌리 뽑히지 않는다. 1860년에 창시된 신흥 종교인 동학은 서학의 대안으로 창시되었지만 동시에 조선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이었다. 동학은 조선조가 외세의 힘을 빌어 간신히 진압할 수 있을 정도로 체제를 위협한다. 개신교는 1880년대 중반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되지만 개신교는 1880년 중반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되지만 평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진다. 쇠퇴하고 있던 조선 왕조는 교육과 의료 등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조차 담당할 수 없었고 개신교가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한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대한제국 수립은 모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조선의 전통 체제를 개혁해보려는 시도 속에서 빚어진 시행착오였다. 위정척사파가 주장하듯이 주자성리학의 이념과 쇄국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친청개화파가 주장하듯이 청해양무운동을 따르는 동도서기식 온건개혁정책을 따를 것인지, 친일개화파가 주장하듯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식 급진개화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친미개화파가 주장하듯이 입헌군주국 또는 공화국을 세울 것인지 국내 정치적 계산과 국제 정치적 세력 균형이 난마처럼 얽히면서 정변과 숙청의 악순환이 거듭된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시도도 조선 왕조를 구하지는 못한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결국 국권을 일본 제국에게 빼앗긴다. 그러나 조선을 떠받쳐온 체제와 문명은 이미 그 이전부터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에 끝까지 무력으로 항거한 것은 주자성리학자인 위정척사파 선비들 뿐이었다.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국권을 상실한 울분은 공유하였지만 조선조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지는 않았다. 1919년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일어난 3.1운동 때도 조선 왕조의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곧 이어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도 공화국을 주창하였을 뿐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과 조선 왕조를 복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나라를 되찾을 경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주자성리학은 완전히 버릴 것인가? 왕조 체제도 중화 질서도 아니라면 이제 어떤 체제, 질서를 세울 것인가? 새 나라는 조선 사람 대신 어떤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나? 나라를 빼앗긴 조선 사람들은 문명개화론으로, 애국계몽운동으로, 민족개조론으로 새로운 인간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일부는 간도로, 연해주로, 상해로, 중경으로, 연안으로, 동경으로, 모스크바로, 하바롭스크로, 하와이로, 상항으로, 나성으로 새 나라와 새 정체성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빼앗긴 조선 반도를 뒤로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새로운 이념과 사상, 정치 체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면서 또 각종 유형의 단체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체제와 인간형을 찾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선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시작된다. 5 종류의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선 조선 사람들은 5가지 대안을 찾는다. 첫째, 친중위정척사파. 둘째, 친일개화파. 셋째, 친미기독교파. 넷째, 친소공산주의파. 다섯째, 인종적 민족주의파다. 친중위정척사파는 500년을 이어온 주자성리학 질서가 19세기 중엽부터 대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형성된다. 청이 아편전쟁에서 서구 열강에게 패하고 외가 서구의 문물을 급속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와중에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확산되고 서양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은 위정척사의 이념하에 체제 수호에 나선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스시마를 통한 극히 제한된 무역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교류를 끊었다. 명이 청에게 멸망한 후 조선의 선비들은 조선만이 전통 문명인 주자성리학을 사수하고 있다는 소중화 의식과 친명 반청 사상으로 무장하면서 청과의 교류도 끊었다. 연행사는 어쩔 수 없이 파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쇄국이었다. 이러한 세계관을 물려받은 조선 말의 선비들은 천주교와 서구열강, 일본을 막론하고 조선의 문명과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척한다. 이들은 중국, 특히 명나라를 문명의 원천이요 중심으로 봤다는 점에서 친중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문명의 마지막 보루인 조선이었다. 친일 개화파는 1870년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는 일본을 모델로 삼는다. 이들이 꿈꾼 개화는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일본을 왜라고 부르면서 업신여겼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깊은 불신을 품어왔다. 그러나 친일 개화파에게는 일본이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었다. 반면 이들에게 조선이 500년 동안 떠받들어 온 중국은 봉건성과 후진성의 극치였다. 친일 개화파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문명 개화라는 틀을 그대로 채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친일이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일본과 친하고자 한 것도 그것만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식 문명 개화의 궁극적 목표는 조선의 부국 강병이었다. 친미 기독교파는 친일 개화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근대국가 건설을 꿈꿨다. 그러나 일본이 점차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조선의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일본 대신 미국을 모델로 삼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펼치면서 미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다. 친미 기독교파는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친미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기독교를 택한 이유는 온 나라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때 비로소 국권을 되찾고 융성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역사의 혜성처럼 등장한 소련은 제국주의 열강에게 억압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새로운 이상으로 떠오른다. 소련은 서구 열강들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전대미문의 살생과 파괴를 자행하며 자멸해가던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탄생한다. 소련의 탄생은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명제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주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소련의 공산주의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련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조선의 친소공산주의파는 이러한 배경에서 태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친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조선의 독립과 조선 소비에트 건설을 위해서였다.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도입하여 조선 사람을 재규정한다. 조선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정체성을 이념이나 종교, 철학이나 사상에서 찾지 않고
피를 공유하는 인종과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찾는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주자성리학도 천주교도 일본식 개화도 미국식 기독교도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닌 혈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분과 계급이 서로 다르고 상이한 이념과 사상,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도 피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민족, 한민족은 이렇게 태어난다. 조선이 사라지고 조선 사람이 해체되는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이 5가지 대안은 온갖 멸시와 차별, 학대와 학살, 투쟁과 전쟁 속에서 다듬어지고 구체화된다. 나라도 문화도 정체성도 상실한 채 조선 사람 노릇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이 시대에 전통을 지키려고 한 것도 외국 것을 모방하고자 한 것도 모두 새 나라를 세우고 새 정체성을 정립해보려는 치열한 문제의식과 나라와 백성,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 때문이었다. 물론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과 이념, 체제와 제도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조직하고 선동하면서 자신을 불살랐다. 송나라의 주자학이든 메이지 일본의 개화사상이든 미국의 기독교든 소련의 공산주의든 인종주의든 민족주의든 모두 우리 백성,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찾아가서 배우고 수입하고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5가지 대안은 동시에 한반도로 모여든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이 새 나라와 새 정체성의 토대를 제공할 것인지는 합의할 수 없었다. 여전히 조선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주자학적 세계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더욱 깊이 뿌리내린 개화사상, 미국과 소련, 중국 등지에서 배우면서 독립투쟁의 미끄럼으로 삼았던 이념과 체제, 그리고 좌우, 유교, 기독교, 공산주의를 막론하고 모두가 채용하기 시작한 인종적 민족주의 담론이 뒤얽히면서 서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잃었을 때나 되찾았을 때나 여전히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반도에 개입하고자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되찾은 나라는 더욱 분열되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북으로 좌우로 동서로 갈라졌다. 한국 사람이라는 담론의 틀. 한국 사람은 진행형이다. 아직도 무엇이 한국다움인지, 무엇이 한국 문화인지, 누가 한국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여전히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그리고 이 논의는 여전히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 5가지 담론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친중위정척사파의 담론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중국 문명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뿌리 깊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강한 동질의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노노, 맹자, 대학, 중용 등 주자성리학의 핵심 고전을 우리의 전통 사상으로 중시하고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를 필독 인문교양서로 간주한다. 한시와 서예, 사군자는 배운 사람, 문인, 학자의 표상이다. 삼강오륜, 충효사상 등 주자성리학의 핵심 가치들은 오늘날에도 물려받아야 하는 가치관, 윤리, 도덕관이다. 상업과 시장, 돈과 자본주의를 천시하고 사치를 죄악시하고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여기고 화려함보다는 건박함을 추구하며 가난하지만 평등하게 서로 나누는 작은 공동체를 좋아하는 것도 주자학적 왕도 정치의 이상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보다 윤리,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원일기와 같은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는
한국 사람의 심성 역시 주자성리학의 영향 때문이다. 관료나 고관 대작보다 학자나 선비를 존경하고 정치, 즉 태도보다 도덕, 즉 왕도를, 법치보다 덕치를 중시하는 것도 모두 위정척사파의 전통이다. 또한 정신이 물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력만 있으면 그 아무리 강력한 무력을 가진 외세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위정척사 사상은 반자본주의, 반미를 표방하는 한국의 좌익은 물론 북한의 주체 사상과 쇄국주의의 이념적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친일과 개화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 주제다. 친일은 가장 반민족적, 반한국적 사고방식과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한국 사람의 대자다. 반면 개화는 19세기 말의 개국 이후 조선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줄곧 추구해온 이상이다. 개화라는 이상에 가장 큰 영감을 제공하고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 사람이 배우고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다. 일본은 한국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동시에 따라야 할 모델이다. 친일 개화파는 한국 근대사의 가장 큰 역설이자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심리적 콤플렉스다. 일본이 조선의 근대 문명을 전수해 주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만들어낸 이론이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 등이다. 조선이 비록 근대화 실패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조선의 역사 속에는 이미 근대화의 맹아, 즉 씨앗이 뿌려져 있었기에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자체적인 힘으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주장을 굳이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러한 경쟁 심리가 오늘날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본과 비교한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탈 때마다 거국적인 관심을 보이고 일본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을 타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다.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에서도 한일전이 가장 큰 관심이고 올림픽 메달 경쟁도 일본과의 비교가 주된 관심사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국이고 적성국이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남북 분단을 영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은 최근에는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면서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지난 70년간 평화헌법 하에서 정식 군대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핵무장을 거부하고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기시하고 있는 일본을 중국보다 더 큰 적으로 언제라도 군국주의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는 위험한 잠재적 침략자로 간주한다. 일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복합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심리는 오늘날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담론이다. 그리고 이는 조선이 겪은 특이한 근대화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핵심에는 친일 개화파가 있다. 친미 기독교파는 오늘날 한국 사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친미 기독교파는 오늘날 한국 사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이 주자성리학이라는 이념과 종법제도라는 사회체제, 강남농법이라는 경제체제를 명으로부터 도입하였듯이 한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자유개인주의 이념을 도입하고 있다. 명의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동맹국으로 파병하여 조선을 구했듯 미국도 6.25 전쟁 때 대군을 보내 한국을 구해줬으며 여전히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한국의 근대 교육과 의료는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배제, 경신, 이화, 정신, 연희, 숭실, 세브란스 등의 교육, 의료 기관들은 종파를 떠나 한국 근대화를 상징한다. 한국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학생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유학이, 일제시대에는 일본 유학이 엘리트의 필수 코스였듯이 오늘날 한국의 엘리트들에게는 미국 유학이 필수다. 또한 미국의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빼놓고서는 한국의 종교는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 심리를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11명 중 이승만, 윤보선,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명이 개신교 신자였다. 2014년 현재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 수는 55,767개로 추산된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해외의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다. 친미 기독교파를 빼놓고는 한국의 종교는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 심리를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소련과 공산주의가 한국사에 미친 영향 역시 지대하다. 제정시대부터 러시아는 조선반도를 극동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제정 러시아는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지만 소련은 한반도 북부에 친소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과 이념적 지도를 바꿔놓았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자급자족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농경사회였다. 아직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 특히 주자학적 윤리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향촌 공동체를 지향하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처럼 근대 사상이면서도 조선 사람들의 이상향인 농촌사회를 파괴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서 물질주의, 이기주의 사회를 배태시킨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구나 공산사회는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으로 붕괴한 후 도래할 새로운 사회, 역사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사회로 제시되었다. 공산주의가 조선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3세계 지식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소련은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소련이 제시하고 추구했던 공산주의는 전통 주자학적 이상향과 절묘하게 혼합되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강력한 정서적, 이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에 널리 퍼져 있는 민족주의의 기전은 인종주의다. 한민족, 한결의, 단군의 자손, 배달민족 등의 개념은 모두 한국 사람을 같은 피, 혈통을 나눈 공동체로 간주한다. 민족이란 개념은 언어와 풍습, 문화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피 또는 인종의 문제로 귀결된다. 남북 통일의 당위도 남북한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70년간 지속된 분단 속에서 이념과 체제, 가치관과 풍습 등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변했어도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피다. 3, 4대에 걸쳐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여전히 우리일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다문화주의를 선포함으로써 인종적 민족주의 담론은 도전받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피를 나누지 않은 이민족이나 타인종도 우리의 언어와 풍습,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이념이다. 또 비록 다른 피가 섞였더라도 한국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념이다. 오늘날 인종적 민족주의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담론 중 하나인 동시에 현재 가장 크게 도전받고 있는 담론이기도 하다. 한국 사람의 계보학. 이 책은 한국 사람의 계보학이다.
한국 사람이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5가지 인간형의 정치적, 국제정치적, 사상적 배경을 추적한다. 제1부는 조선 사람 만들기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대체하고 있는 조선 사람이 누구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조선은 송해 강남농법과 주자성리학, 그리고 명이 이 둘을 조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다. 조선 초의 개국, 개혁 세력들은 주자성리학의 근간인 종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불교 탄압 정책을 펼치면서 종교는 물론 사회 제도와 풍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밀어붙인다. 당시 최첨단 농법인 중국의 강남농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양법을 실험하고 수차를 개발하고 측우기와 해시계를 발명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퍼뜨리기 위하여 대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예법, 풍속을 만들어낸다. 조선 사람은 세종을 비롯한 조선 초기의 개혁 세력들이 중국의 주자성리학 체계를 도입하고자 추진한 급진개혁이 가져온 대격변 속에서 탄생한다. 제2부는 친정 위정척사파의 시대적, 사상적, 정치적 계보를 추적한다. 조선 초기의 급진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조선 사람은 17세기의 그 정체성을 시험받는다. 조선이 늘 오랑캐로 간주하던 여진족이 세운 청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복속시킴은 물론 8년 뒤인 1644년에는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다.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문명의 축이 사라지면서 조선 사람들은 사상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강력한 쇄국주의 체제와 이념을 태동시킨다. 사라진 명예 문명을 이어간다는 소중화 사상과 겉으로는 청을 상국으로 섬기지만 내심으로는 오랑캐로 경멸하는 친명 반청 사상을 구축한다. 그리고 청이 강요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한 연행사를 제외하고는 청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한다. 임진왜란 이후 외관을 통한 극히 제한된 교역을 제외하고는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이미 단절한 조선은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봉쇄한다. 쇄국이었다. 이렇게 형성되는 후기 조선의 자아관,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은 조선 말의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진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사문난적인 천주교의 도전과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오랑캐인 양의 출현이 가져온 서세동점과 개국의 시대를 맞아 쇄국주의는 19세기에 다시 만개한다. 제3부는 친일개화파가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본다. 조선 사람의 뇌리에 깊이 뿌리내린 반일 감정과 외에 대한 문화적 우월의식, 강력한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이르면 일본을 새로운 문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친일개화파가 출현한다. 오랫동안 중국을 문명의 축으로 생각해온 조선 사람들에게 이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성공적이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배웠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들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을 보고 배운다. 친일 개화파들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일본의 정치인, 경제인, 사상가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새로운 세계관과 국가관을 정립한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메이지 유신과 같은 급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친중 위정척사파와 동도 서기론에 입각한
온건 개혁을 주장하던 친청파의 저항에 부딪히며 몰락한다. 제4부는 조선조의 가혹한 천주교 박해와 반서구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친미 기독교파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조선의 개신교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많은 친미 기독교파는 처음에는 친일 개화파였으나 일본의 조선 침탈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기독교로 대거 개종한다. 미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조선 반도를 대신하여 조선 사람들의 피난처이자 독립운동 기지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도미하는 조선의 인사들과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지독한 인종차별을 처음 겪으면서 강력한 인종의식과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미국 시민이 아닌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친미 기독교주의의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미국 인종주의의 담론의 형성 과정과 미국 기독교 선교운동의 역사, 그리고 그 둘 간의 상호작용도 분석한다. 제5부는 친소공산주의파의 계보를 추적한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으면서 조선과 러시아는 접경국이 된다. 이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조러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코민테른 극동 지부가 생기면서 연해주로 망명해 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소련이라는 새로운 나라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소련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조직과 함께 막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친소공산주의파는 1919년 파리 강화 조약을 기점으로 더욱 확산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조약을 통하여 재정립된 서구 열강 중심의 국제 질서는 여전히 조선처럼 압박받는 민족들의 독립을 외면한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조선의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로 전향한다. 제6부는 인종적 민족주의파의 계보를 추적한다. 19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였다. 제4부에서 살펴보는 미국의 인종주의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의 한 부분이었다. 인종주의는 사회 진화론을 통하여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켜준다. 사회 진화론은 국제사회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며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오직 강한 인종과 민족만이 다른 약한 인종과 민족을 지배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는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를 합리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국주의 침탈의 대상이 되는 약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인종과 민족이란 개념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통 문화를 거부한 채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고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국가나 문화와 관계없이 상존하는 민족이란 개념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신채호와 박은식, 정인보 등이 정립한 민족사에 입각한 사학은 나라를 되찾은 후에도 남북한에서 공이 가장 강력한 이념으로 작동하게 된다. 방법론에 대하여 문화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의미의 망 위에 얹혀있는 동물이다 라고 하였다.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담론의 틀, 즉 의미의 거미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한국 사람이라는 담론의 틀, 의미의 망은 진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 5개의 담론으로 엮여 있다. 물론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담론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5개의 담론은 조선 사람이 해체되고 한국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정치적, 지정학적, 이념적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기어츠는 이러한 의미의 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묘사, 즉 입체적인 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 사람이라는 의미의 망을 형성하는 담론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한다. 친중의정척사파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당시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중국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정책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친일 개화파의 계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친미 개화파가 이해하던 미국과 실제 미국이 어떻게 달랐으며 미국은 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조선에 대해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는지, 왜 기독교 선교사들은 조선 선교에 나섰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친소 공산주의파의 형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조선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고 조선과 극동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와 소련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두터운 묘사를 한다. 인종적 민족주의파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인종적 민족주의파가 조선의 인종과 민족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주변국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사람의 변치 않는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도 다양한 요소들로 형성된다. 태어난 집안, 자라난 지역, 다닌 학교, 몸담고 있는 직장, 물려받은 사고방식,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새로운 인식, 추억 등 수많은 담론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인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한다. 하물며 한국 사람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종적 민족주의파 담론은 한국 사람을 인종이나 혈통 같은 본질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담론의 틀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담론일 뿐 실제로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다. 이는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책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역시 근대사를 통하여 그 정체성이 급격히 변해왔음을 보여준다. 청이라는 오랑캐 또는 이민족 왕조의 통치를 받던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중국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태평천국의 난, 서구 열강의 침탈, 청일전쟁 패배 등을 통하여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는다. 중체서영론으로 중국의 전통과 서양의 근대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한족의 민족주의를 부추겨 만주족의 청을 무너뜨리기도 하며 서구식 합리주의와 과학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오사운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유교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1960년, 1970년대의 문화 대혁명 역시 중국 사람의 새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이 혼란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전통사회를 무너뜨린다. 일본의 전통을 상징하는 사무라이 계급과 번 체제를 무너뜨리고 서양의 정치,
경제체제와 사회제도, 문화를 통째로 수입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더 급진적인 근대화를 요구하는 세력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내전과 정변이 벌어진다. 일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니혼진론 등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 미국 사람의 정체성 논쟁은 19세기 중반에 극에 달한다. 남북전쟁은 제2의 건국이었다. 이 참혹한 내전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뿌리째 흔든다. 특히 건국 초기부터 미국 경제 체제의 한 축이었던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방된 흑인들을 미국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대논쟁이 벌어진다. 이어지는 인종 논쟁은 흑인 차별 정책, 중국인 이민 금지, 아메리칸 인디안 학살로 귀결된다. 그때까지 금지하고 있던 유럽 카톨릭 국가의 이민은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누가 미국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사람의 정체성 역시 근대에 와서 대전환기를 맞는다. 전통 러시아의 정체성은 차르와 동방교회가 상징하는 제정 러시아였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그 뒤를 이은 신소비에트 사람은 전통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는 물론 종교와 관습, 문화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나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변치 않는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사의 사상과 논쟁,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변치 않는 본질이 없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독자는 없기 바란다. 한국 사람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정체성이 한두 가지의 영구 불변한 본질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을 뿐이다. 한국 사람은 다양한 담론의 틀로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늘 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은 고려 사람과도 조선 사람과도 판이하게 다른 인간형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동시에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담론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더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위정척사파, 개화파, 기독교파, 공산주의파 앞에 친중, 친일, 친미, 친소를 붙인 이유는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가치관, 사상, 종교, 이념의 계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조선이 건국과 더불어 받아들이고 위정척사파가 이어가고자 한 주자성리학은 송대 중국의 것이고 개화파의 개화사상은 근세 일본의 것이며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는 18세기 말부터 일기 시작한 미국 특유의 복음주의 기독교이며 조선의 공산주의는 소련의 볼셰비키들이 발명한 소비에트라는 독특한 유형의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이었다. 인종적 민족주의도 독일의 헤르더 등이 발명한 이념이므로 앞에 친독이라고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조선에 전파될 때쯤에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기에 굳이 붙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인종적 민족주의가 자생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역시 외래 사상이다.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상과 이념, 종교 등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도래했다. 주변 사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정학이나 외교,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의 이념과 사상, 종교 역시 지정학, 국가 간의 세력 균형, 제국주의, 패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전파되고 수용된다. 그러나 이념과 사상, 철학과 종교가 외래 것이라고 해서
그 설득력이나 객관성,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자성리학이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것이라고 해서 삼강오륜과 충효사상이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화사상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서 문명개화를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이 약해지지 않는다. 기독교가 고대 유대지방이나 로마에서 태동된 외래 종교라고 해서 또는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 신자가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예수의 사랑과 구원, 복음의 메시지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가 소련으로부터 전수되었다고 해서 그 이론의 토대를 이룬 계급 이론과 같은 보편적인 사회과학의 분석 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노동권의 중요성이 희석되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